안녕하세요. 당신이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시간인데요. 오늘은 좀 민감할 수도 있는 주제, 바로 횡령죄입니다. 누군가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다가 그 신뢰가 깨졌을 때 발생하는 문제죠. 네, 안녕하세요. 특히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이 딱 그 내용입니다. 횡령죄, 특히 이제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분들을 위한 법률 대응 가이드인데요. 핵심은 그거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믿음을 저버리고 자기 것처럼 쓰는 행위. 이게 생각보다 범위가 넓고 또 초기 대응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 그렇죠. 이게 단순 실수냐, 아니면 정말 고의적인 횡령이냐, 그 경계도 좀 애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목표는 명확합니다. 횡령죄의 기본 개념, 그리고 단순 횡령이랑 업무상 횡령은 뭐가 다른지, 또 어떨 때 처벌이 확 무거워지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첫 연락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걸 딱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복잡한 법률 용어 말고요. 자, 그럼 어디부터 시작해볼까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횡령죄부터 보죠. 형법 제355조 제1항인데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걸 마음대로 써버리거나 돌려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불법 영득의 의사예요. 불법 영득의 의사요? 좀 어렵네요. 쉽게 말해서 자기 것처럼 만들려는 고의, 일부러 그러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관리하다 실수했거나 착각한 거로는 성립 안 해요.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요. 5년 이하, 1,500만 원 이하. 생각보다는 아주 높진 않은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업무상 횡령은 이게 확 달라진다면서요? 훨씬 흔하고 처벌도 무겁다고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업무상 임무를 위반해서 횡령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되거든요. 이게 형법 356조인데 여기서 말하는 업무라는 게 꼭 회사 일 같은 직업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동아리 총무처럼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 돈을 관리하는 일, 이것도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되죠. 와, 2배네요? 네, 그러니까 업무 범위가 생각보다 넓어서 나는 회사원도 아닌데? 하다가 혐의를 받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아, 진짜요? 그럼 회사원이 아니더라도 무슨 단체의 돈 관리만 맡아도 업무상이 될 수 있다? 이거 정말 의외인데요? 게다가 횡령하려다 실패해도, 그러니까 미수범도 처벌되고 실제 돈을 못 빼돌렸어도 그럴 위험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니 상당히 엄격하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금액이 커지면 이게 또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횡령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이 넘어가면 그때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특경법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적용돼요. 특경법이요? 그건 또 어떻게 다른데요? 5억 이상 50억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요. 50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벌금도 같이 부과될 수 있고요. 3년 이상, 5년 이상. 와, 이건 처벌 강도가 아예 달라지네요. 근데 그 액수는 한 번에 횡령한 금액인가요? 그게 또 중요합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조금씩 횡령했어도 그 총액을 다 합산하고요. 만약 공범이 있으면 그 공범이 얻은 이득액까지 합쳐서 계산합니다. 이야, 액수가 내줬다면 정말 큰일 나는군요. 자, 그럼 만약에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경찰에서 횡령 혐의로 연락이 왔어요. 그야말로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일 텐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 첫 순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제일 먼저 할 일은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본인 신분이 뭔지,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 신분인지 아니면 그냥 참고인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 뭔지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냐 참고인이냐? 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참고인이라고 해서 절대 안심하면 안 됩니다. 조사받다가 피해자로 신분이 바뀌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잠깐만요. 아니, 참고인이라고 연락받아도 안심할 수 없다니. 그건 진짜 좀 충격인데요. 그럼 뭘 믿고 대응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단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고소장을 확보하는 거예요. 아, 고소장을 직접 본다. 네, 고소장을 봐야 상대방이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날 고소했는지, 뭘 문제 삼는지 정확히 알 수 있고, 그래야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죠. 뭐랄까, 수사기관이 가진 패를 미리 보는 셈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조사 일정도 바로 잡지 마시고 최소한 열흘에서 2주 정도는 준비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아, 준비 시간 확보. 이것도 중요하겠네요. 변호사 선임은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조사 받고 나서 해도 되나요? 아니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경찰 연락받은 그 즉시 선임해서 첫 조사부터 변호사랑 같이 가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왜냐면 그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 방향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아, 첫 단추가 중요하군요. 그렇죠. 변호사는 당신의 권리를 지켜주고 혹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핵심 조력자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변호사와 함께 이제 조사실에 들어갔어요. 그때 피의자로서 꼭 알아야 할 권리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권리들이 있죠. 우선 진술을 거부할 권리, 이게 묵비권이고요. 그리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특히 조사받을 때 변호사가 옆에 같이 앉아서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작성된 조서 내용을 꼼꼼히 보고 이거 내가 말한 거랑 다른데? 싶으면 수정 요구의 권리도 있고요. 조사를 영상으로 녹화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 영상 녹화 요청권도 있군요. 네, 이런 권리들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사실 변호사 도움이 꼭 필요하죠. 그럼 실제로 진술할 때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괜히 막 억울하다고 소리치거나 아니면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듣고 아는 범위 내에서만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하는 겁니다. 뭐뭐인 것 같다. 이런 추측성 답변은 절대 금물이고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기억나지 않습니다. 또는 모릅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는 게 나아요. 오히려 그게 낫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고요. 감정적으로 막 흥분하거나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냉정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결국 이 혐의를 벗으려면 아까 말씀하신 불법 영득 의사, 그러니까 내 것처럼 쓰려던 고의가 없었다. 이걸 증명해야 하는 거잖아요. 어떤 증거들이 좀 도움이 될까요? 네, 객관적인 증거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돈을 사용할 때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이라든지 영수증, 또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메신저 기록 같은 거요. 만약 회사 돈이었다면 회사 내부의 어떤 승인 절차나 규정 관련 자료들도 중요하고요. 아, 내부 규정 같은 것도요? 네,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이 돈 사용은 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게 아니었다. 이걸 입증해야 하는 거죠. 어떤 증거를 어느 시점에 내는 게 좋을지는 변호사와 꼭 상의해서 전력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요. 만약에 혐의가 어느 정도 좀 인정될 것 같은 상황이다. 이럴 때는 피해 회복 노력이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를 복구하려는 노력을 보이면 재판부에서도 양형에 긍정적으로 참작을 하거든요. 합의가 제일 좋군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법원에 변제 공탁이라는 걸 해서라도 피해 회복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변제 공탁이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 횡령죄, 특히 업무상 횡령죄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정말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구나. 그리고 혐의를 받게 됐을 때 초기 대응이랑 그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네, 정리가 잘 된 것 같네요. 요약하면 수사 연락 오면 당황하지 말고 신분과 혐의 내용부터 확인하고 정보 공개 청구로 고소장 확보하고 빨리 변호사 선임해서 첫 조사부터 같이 가고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 준비하고 그리고 피해 회복 노력까지. 이게 핵심이군요. 네,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횡령죄의 본질이 결국 신뢰관계 파괴 그리고 불법 영득 의사에 있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정말 급한 필요 때문에 아주 잠깐 개인 계좌로 자금을 옮겼다가 바로 다음 날 원상복구시켰다. 이런 경우처럼요. 겉보기에는 횡령이랑 비슷해 보이는데 실제 의도는 전혀 달랐던 상황들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어떻게 방어하고 또 해명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